격식 없이 한 가족, 한 식구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주제 자체가 무겁다고 이분이까지 엄숙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주최 측에다가 막걸리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있어요. 전 이 강의보다도 뒤풀이가 더 기대됩니다. 네, 약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화두였던 두국가론 관련해서 국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잠시 공유했습니다.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가 위험천만하죠. 하루하루가 참 위험천만합니다. 인식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제 눈에는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생각. 진심으로.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태연자약하고 소름 돋는 무관심은 아닌 것 같은데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 것. 특히나 최근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둘러싼 10여 일의 이 상황을 보면서요. 집단 광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단적 광기. 저는 거의 99.9% 이건 조작됐다고 보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든 생각을 다 총동원해서 통찰했을 때 웃기는 소리다.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이건 분명히 우리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사전 정지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10중 8구 그래 바로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10여일 만에 온 국민들의 뇌리에 가슴에 다 박아버렸어요. 이미 북한군은 러시아 전투병으로 가 있고 파병이 돼 있고 그건 기승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팩트와 관계없이 걸어놓고 지금 우리 군을 보낼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 이게 집단 광기 같아요.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실 평화외교 자문위원단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의원들, 여러 수석들, 의장을 모시는 수석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모두부터 얘기했어요. 끊고 얘기했어요. 그 과학적 팩트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좀.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정황상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정황상 그런 거 아니냐고. 무슨 정황입니까? 의장님, 원장님, 누구?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돼 있다는 과학적 근거 뭡니까? 이야기해보자고요. 다들 조용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이미 파병돼 있어요. 여론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분단체제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거기에서 노라고 말 못하는. 아마도 전쟁체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그 수많은 체제, 분단체제 이런 거였구나. 지금도 작동됩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파병량이 나올 것이고, 우리 포탄 보낼 것이고, 이미 또 충주 정평에 있는 주군에 있는 19전투비행단 F-16 전투 조종사들 16명 가 있다라는 말들이 이미 바닥에 퍼지고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 가서 이게 될 일인가? 그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한 식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분단체제, 전쟁 위기에 대해서 해법까지 한번 나름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팩트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편안하게 들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 전쟁체제입니다. 전쟁을 못 끝냈죠. 말은 분단이라고 그럽니다. 분단이라는 말의 압도적 속성이 있어요. 전쟁체제, 적대관계라는 거.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일본과도 분단되어 있잖아요. 바다를 중심으로. 근데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중국과도 분단되어 있죠, 사실은.
화살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관계죠. 남북의 분단은 적대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전쟁 체제. 분단 체제는 이퀄 전쟁 체제라는 것. 이 전쟁 체제가 모든 비정상의 근원이다. 이 인식을 좀 명확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의 본질, 전쟁 상태. 저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 평화이고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질상 분단의 본질은 전쟁, 통일의 본질은 평화. 평화의 개념을 전쟁을 넘어서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과제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왜 싸우는가? 적이기 때문에 싸운다. 북은 왜 적인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냐?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냐? 우리 다 알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죠. 전쟁을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내면 돼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 그랬었죠. 2018년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왜? 미국이 반대했으니까. 이게 분단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남북의 당사자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미국은 안 된대요. 그게 70년 분단 체제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미국이니까. 이 이야기 안 하면 우리는 계속 분단 체제를 살아야 됩니다. 모든 전문가들, 지식인들, 진짜 어피니언 리더들, 책임 있는 공동체 성원이라면 미국 때문에도 이야기해야 되죠. 그 기회주의성은 살 떨려요. 먹고 살아야죠. 대학에서 안 잘려야죠. 공동체는 전쟁 위기인데. 우리는 중국과도 전쟁의 당사자였던 중국과도 관계 정상 해봤지 않습니까? 왜 남북은 안 됩니까?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남북 관계를 막고 분단 체제를 계속 살아가면 살아야 됩니까? 치고 나가야죠.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주권의 문제. 인간 존엄성의 문제예요. 5천만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눈치 보고 미국이 그런 말 싫어하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라는 용서받지 못할 기회주의자들이 정치 권력을 담지하죠. 미국하고 척지면 정치 권력을 못 가져온대요. 대선 때 표가 안 된대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선 때, 총선 때 미국 문제, 전쟁 위기 문제 이거 이야기하면 표가 안 된대요. 표가 안 되는 거 맞아요. 전쟁 체제니까. 분단 체제니까. 그럼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살아야 되죠. 탈피를 해야죠.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래도 가야 될 길이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분단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분단상을 유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알잖아요. 미국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 북극해의 노바야 제뮬야 제도 상공 4km 상공에서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폭탄의 이름은 황제 폭탄이라는 뜻의 차르본바. 차르본바는 길이 8m, 지름 2m, 무게는 27톤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 폭발력은 무려 50메가톤으로 일반적인 TNT 폭탄 5,800만 톤을 터뜨린 것과 비슷한 위력이었는데요. 이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3,5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이었죠. 터지는 순간 발생한 에너지는 1.4초 동안 전 지구에 닿는 모든 태양 에너지를 합친 것과 비례했습니다. 실험 장소 근방 35km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100km 범위까지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강력한 열이 발생하였으며 폭발로 인한 섬광은 1000km 떨어진 핀란드에서도 관찰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죠. 폭발로 인해 발생한 버섯 구름의 높이만 무려 67km, 폭은 40km에 달했습니다. 폭발 구름은 성층권을 돌파하고도 10km나 더 솟아올랐으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7배에 달하는 크기였죠. 차르본바는 기압 센서가 달린 퓨즈를 내장하여 상공에서 터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지면에 닿아 터지는 것보다 상공에서 터뜨리는 게 위력 측정 면에서 더 정확하였고, 지면에 직접적으로 닿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도 우려한 것이죠. 하지만 차르본바는 4km 상공에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5.0 강도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죠. 인류가 만들고 터뜨린 폭탄 중 가장 강력한 차르본바. 63년 전 당시 소련이 실험했던 수소폭탄입니다. 이후에 63년 동안 인류는 군사무기 체계를 연구했던 물리학자들은 저 파괴력을 어느 정도 더 고도화시켰을까요? 63년 전에 히로시마에 들어선 리틀보이의 3,500배입니다. 반경 35km가 녹았어요. 100km가 3도 화상입니다. 1000km에서도 유리창이 깨졌어요. 63년간 저 고도화된 폭발력을 물리학자들이, 군사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10,000배는 될 것이다. 리틀보이에. 인간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일까요? 이미 아니에요. 이미 아니잖아요. 저런 거 두세 개면 지구 자체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이 나약한 인식체계가 저거 안 터뜨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진, 선, 미, 윤리, 도덕. 인간의 존엄성을 믿지 않고 인간도 동물이야. 인간도 짐승이야. 라는 인식체계,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족속들은 터뜨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짐승적 세계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것이 두려워요. 왜 두려운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모든 맥락, 20세기 이후에 많은 전쟁들은 대부분 만들어지고 기획되어졌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전쟁을 기획했다고, 만들었다고? 맞죠? 사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었잖아요. 옛날에는. 20세기 이후에는 사실은 말입니다. 무기 산업을 위해서, 전쟁 산업을 위해서, 그 군수 산업을 위해서 전쟁이 만들어졌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제도교육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종교가 가르칩니까? 진짜 처참한 이야기죠.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살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또 안 하려고 해요. 해야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BC와 AD를 가르는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는 예수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상징이었죠.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그 예수를 죽인 건 누굽니까? 유대 율법학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다를까요? 난해한 얘기가 진짜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인간이 아니기를 이미 짐승이 되고자 했던 그들이 전쟁을 기획하죠. 한반도 분단 체제는 그 전쟁을 이고서 합니다. 정치학자로서 인간 행복, 국민 행복이 절대 가치로 제 궁극적 화두입니다. 모든 제 삶을 통틀어서 늘 생각하는 것,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여하간에 국민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전쟁 체제는 끝내자. 최소한 평화는 기본 조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평화체제, 평화협력의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됐죠. 정치학자로서 전쟁을, 개념 규정을 저렇게 해봅니다. 제가 써본 거예요. 수많은 전쟁사들을 쭉 보면서 얼마나 첨담한 전쟁 비극이 많습니까? 사람도 생명도 공동도 가족도 윤리도 도덕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역사니, 미래니,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모든 가치가 사라지죠. 전쟁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아버지를 쏴버립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년 분단체제는 전쟁체제잖아요. 그 전쟁체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적 같아요.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파괴. 그런 완벽한 무의 세상을 향한 슬픔도 회한도 눈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70년 넘게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내야 되죠. 제가 근무했던 말입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북측의 2군단 산하에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 빽빽했던 구사무기체계. 최초로 저희들이 청와대 근무했을 때, 현장 답사 갔을 때 진짜 빽빽한 기갑사단들이 대공포부터 진짜 많았습니다. 2년 반, 3년 동안 그 6만의 병력과 무기체계들을 송악산 뒤쪽 후방으로 10에서 15km 물리고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죠. 송악산 북측 사면입니다. 남북관계가 좀 이렇습니다. 송악산 북측 사면에서 마하 15 정도 되는 초음속 미사일 쏴버리면 서울 상공에 8초입니다. 8초. 서울 상공에 8초입니다. 무슨 한국형 킬체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감지할 것이며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무슨 응전이 되며 다 죽는데요. 최근 시기에 우리가 전술핵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전술핵 규모가 뭐냐? 리틀보이급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이 지금은 전술핵입니다. 전략무기가 아니고요. 그 전술핵 무기가 동원되어지는 전쟁을 기획하고 있어요. 올해 8월에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훈련을 했잖아요. 국민들은 모르죠. 이러고도 우리가 전쟁을 계속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말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파병하게 되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만약에 우리 파병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있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파병했다. 우크라이나에. 연해죠. 극동 시베리아 사령부, 극동군 사령부, 파pov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초음속 미사일 15, 마하 15 쏘면 서울까지 2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용산에서. 아무 생각 없겠죠. 우크라이나는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전쟁터라고 알고 있어요. 작전은 여기에서 내일 아침에 현실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터전 자체를, 판 자체를 싹을 잘라야 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전쟁은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이야기. 인간을 가르칠 거예요. 동물을 가르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달여 전에 신부님들 한 70여 분 모임에 가서 3시간 정도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도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윤리도덕 가치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세계관이 화해와 사랑의 전쟁을 가르치는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말입니다. 주최 측에 요구하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다 받아보십시오.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요. 저는 분단체제를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분단체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평화의 문제는 다 해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해법도 다 나온다고 봐요. 해법을. 우리 국민들이 제도교육 속에서 절대 배우지 못하는 이야기. 5분이면 됩니다. 분단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례로 드는 건데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초부터 분단체제는 분단을 가르치지 않았죠. 분단체제는 분단의 본질, 기원을 은폐했죠. 분단의 본질을 볼 수 있으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가 나란히 독일과 일본이 있죠. 외세 국제적 패권이 갈랐어요. 외세 국제적 패권이 한반도를 분단을 기획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이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미, 영, 중소 연합국은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의 분할을 결정했죠.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인 이 일본을 일제를 분단시켰어야 되죠. 우린 다 알아요.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한반도, 당시 조선이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놔야 되잖아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건 거짓이었어요.
좌우의 이념 갈등이, 남북의 이념 갈등이 분단됐다. 내인론을 이야기해요. 다 거짓이죠. 완벽히 거짓이죠. 사실은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 분할이 결정되었을 때 일본의 총리 고노에 후민마로 당시의 수상이었습니다. 총리는 자기들의 천황 일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폐하, 얄타에서 독일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패전이 불가피합니다. 일본의 분할을 막아야 됩니다. 천황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 천황제를 지키고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 중에 있는 미국을 찾아가서 비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스탈린을 찾아가서 비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비밀 협상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되어진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의 이건 알아요. 그런데 45년 7월 독일의 조그만 도시 그 포츠담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일본의 사분할을 연합국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우지 못했어요. 포츠담 회담만 알아요. 근데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단 말입니다. 미영 중선 합의했어요. 미국은 포츠담에서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전체를 다 먹어버리고 조선에서 서울을 포함한 38도선으로 가른다라는 미국 내부적인 선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존 E. 홀선입니다. 이 사진은 45년 7월 포츠담 회담 당시에 일본 사분할 지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포츠담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쳤죠. 근데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죠. 홋카이도 도호쿠는 소련이, 간토 간사이는 미국이, 시코쿠는 장개석의 중국이, 규슈 주코쿠는 영국이, 그리고 동경은 네 나라가 분할한다. 일단 분할한다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상황 보고 하자. 이게 포츠담의 합의였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이 합의를 하는 와중에 일본 전체를 먹어버리고 조선의 38도선을 가른다라는 미 국방성 펜타곤의 작전국장 존 E. 홀슨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38선을 제안한 건 누굴까요? 일본이죠. 고시로 이쿠코 교수인데요. 일본에 있다가 하와이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군부는 미소의 충돌 지점을 일본이 아닌 중국, 만주, 조선이 되도록 유도했다. 조선의 38도선이 일본군이 꼽았던 가장 유력한 미소 대립 지점이 하나였다. 45년 7월 20일 미 작전군 존 E. 한반도 분할 정립 이미 갖고 있었다. 만주는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이미 포기한다. 일본 본토는 반드시 미국이 다 먹어야 된다. 사할린은 원래 소련 거니까 준다. 조선반도에서는 서울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8선은 이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배우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38선은 나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은 청나라한테 트릭으로, 기만술책으로 39도선을 가지고 나눠 먹자 그랬었어요.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은 청나라에게 39도선을 중심으로 39도선 이북은 청이 먹고 이남은 일본이 먹는다. 청나라가 노했죠.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1904년 로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강계를 꾸몄죠. 영국이 개입하겠습니다. 영국이 제안을 하죠. 러시아한테 일본한테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냥 38선을 중심으로 나눠 먹어라. 38선 이북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이남은 일본이 먹어라. 영국이 제안해요.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비밀 협상을 맺었습니다. 1년 후 미일 카스라 테프트미랴 일본의 카스라 수상과 미국의 육군대장 테프트 육군대장. 이 테프트는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죠.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죠. 1904년, 1905년 미 영일, 미일 이 비밀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얼산 늑약을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외교권과 국방권을 뺏어갔죠. 미국과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박수쳤잖아요.
정작 무엇이 참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도교육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거.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직도 분단의 기원 본질을 모른다는 거. 이것은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형일까요? 이것은 100%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온전한 독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본의 식민지배를 후 가번스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어?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독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제히 주구들이 권력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진실을 주권자 국민은 알아야죠. 불편한 진실을 알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인식체계를 완전히 유린했다는 거. 분단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얄타회담 독일분할점 당시에 고노 휴마로 총리, 비밀협상,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분단됐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이 분단의 본질 기운을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70년, 80년 분단체제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것. 현재 남북관계.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서 발표했던 거 잠시 그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통찰, 분단의 역사, 남북관계 역사, 최소한 동학 이후에 동아시아 동북아 역사가 조선을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인식이 탄탄해야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일관계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에 문외한이면 읽어낼 수 없습니다. 단견에 빠지게 돼요. 민족사가, 우리의 통안의 이 민족사가 그렇게 대충 흘러가도 됩니까? 그 인식의 오류,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악순환의 분단체제를 계속 5년 단위제 속에서 계속 악순환한다는 뜻이죠. 예, 백범 선생 같은 사람들, 몽양, 윤영 같은 사람들. 그렇게 미국이, 일본이 기획했던 38선 속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분단체제 속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죠. 웬 분단이냐. 분단체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대부분 죽임을 당했죠. 몽양 선생부터. 몽양 선생은 11번의 테러 끝에 죽임을 당합니다. 백범도 마찬가지죠. 백범을 쐈던 안두인은 소속 자체가 미 방첩대 CIC 소속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백범 암살범 안두인을 이승만은 2계급 특전을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이 역사를 설명할 겁니까? 후 가번스, 누가 권력을 잡았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매헌 선생의 이 사건은. 매헌 선생은 일본의 전쟁 영웅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중국의 심장이었던 상해, 그 심장에서 일본이 전성절 축하 기념식 전 세계를 대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조선의 청년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성공했죠. 목숨을 걸고 이미 작심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고 이런 유서를 아이들에게 남겨놓고 갔었습니다. 이 매헌 선생이 꼭 거사에 성공해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 사령관, 일본의 전쟁 영웅 시라카와 요시노리.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죽죠. 매헌 선생은 결국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이고 24살 때 이렇게 형장 예설로 일본에서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매헌 선생이 저렇게 죽음을 걸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어느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 가장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장시 개명해서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백선엽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참담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역대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 1대 이응준, 일본군 대좌, 2대 최병덕, 3대 신태영, 4대, 5대, 6대, 7대, 8대, 21대까지 21대 참모총장 이세호 참모총장 79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그들의 천황에게 충성했던 제국주의 식민군대 천황의 군대. 근데 어떻게 이들이 대한민국 역대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 다 할 수 있죠? 후 가번스, 누가 권력을 잡았는가? 일제히 주구들이 권력을 잡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말입니다. 45년 8월 15일 그 일왕이 항복선언 하는 순간까지도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였느냐? 미국이었어요. 순식간에 오다를 받고 바로 미국에 충성했습니다.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은 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군에서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일제시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게 분단체제죠. 근데 우리는 이 분단체제를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제식민을 계속 살았죠. 실은. 획선엽, 일본군중이 간도특설대. 간도특설대가 뭡니까? 만주지역에서 조선인 출신들 모아가지고 독립군 선멸부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선멸했느냐? 독립군 잡지 않았어요. 강원도, 제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배너로쯤 들고 만주로 다 피신 갔던, 피난 갔던, 독립운동가 같은 모든 민간인, 양민들, 조선인 양민 마을들 전체를 쑥대밭으로 다 제노사이드 했었습니다. 그냥 다 싹쓸이에요. 불 싸지르고 죽여버리고 그 연장선에서 4.3도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7.13 선멸작전 다 있었던 겁니다. 늘 했던 작전이기 때문에. 근거지 선멸.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운 게 그거였단 말입니다. 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들은. 조선의 식민지시대 조선의 국민들은 다 뭐였습니까? 개돼지였잖아요.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를 건설했지만 똑같이 개돼지잖아요. 민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인식체계에 있었던 가치관 자체가 그랬잖아요. 늘 지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육사에서 홍범도, 김좌지 이런 사람들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사실은 그렇죠. 이 일제는 일제히 죽을 겪고 일제히 죽은 분단의 주가 됐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전 방해상 고노다로 집무실. 외무상 출신이고 방해상이죠.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고노다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육자회담 등에서 얘를 한 3번 정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상 집무실 정중앙에 딱 걸려있는 한반도 지도를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일본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뭐 이제 요즘 비밀이 다 풀렸죠. 일본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대가로 요구했던 게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조선을 다시 일본이 식민 지배하도록 도와달라. 미국에게 협상을 제안했어요. 일본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한테 한반도를 다시 자신들이 식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엇이 참담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일본에 여행 가장 많이 갑니다. 우리는 뭐죠? 그들에게 꾀돼지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처참하죠. 다시 식민지배해달라고 협상을 했는데 이따위 짓들을 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욕하면 무뇌아죠. 얼마나 갖고 놀기 쉽습니까? 전 피눈물이 나요. 이 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기만하는 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단체제는 국민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망하는 체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근본 부정당한다. 내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무시,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분단체제입니다. 전쟁체제. 근본적인 문제죠. 거짓 외국 폭력의 역사더라, 분단은. 거짓 허구의 무덤이더라. 뭐, 우리 잘 알죠? 이 최석호 PD가 다큐멘터리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 서울시 유성 공무원을 어떻게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으로 몰아갔는지, 조작했는지 그 영화 엔딩 크레딧 마지막입니다. 58년 진보당 조봉암 사형집행 2011년 무죄. 59년 신문기 이중간첩 사형집행 2011년 무죄. 61년 민족일보 조영수 사형집행 2008년 무죄. 이게 첫 번째 장입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 두 번째 장이고요. 세 번째 장이고, 네 번째 장이고, 다섯 번째 장입니다.
간첩단 사건들은 재심만 나면 거의 대부분 무죄예요. 다 어떤 사건들이죠? 만들어진 사건들입니다. 날조되어진. 왜? 적대적 분단 체제, 반공반북의 이데올로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 당사자들의 죽임은, 저 가족들의 풍비박산은, 저 마을 전체의 풍비박산은 그렇다 참 참담한 이야기죠. 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가슴에 심었던 적대적 대북인식, 반공, 반북의 이 이미지는 어떻게 상쇄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 35년 정도 말입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고기 잡다가 고기가 잘 잡혀서 그냥 어떻게 떠내려갔는데 북측에 경비병이 와서 납포해 갔어요. 월선했다 이거죠. 뭐 NLL이 뭐든 넘어갔겠죠. 뭐. 보통 그렇게 납포가 되면 북측은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간첩 행위를 조사하고 이상 유무가 없으면은 바로 안 보내주고 말입니다. 평양도 데리고 가고 백산 데리고 가고 북측 한 두세 달만 돌려요. 그냥 보여줘. 그러고 내려 보내줍니다. 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이때부터입니다. 남측에 내려오면 2, 3개월 동안 너 간첩 밀봉 교육 받았지, 간첩 밀봉 교육 받았지, 또 중앙정보부 안기부 수사받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고기 잡다가 북측에 납포되어 갔다가 내려와서 간첩이 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식으로 발표된. 투감 던져보세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상상이 되세요? 국가는 무슨 짓을 한 거죠? 3,000명에 대한 인권 유린을 넘어서 말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분단체제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그런 거짓을 심었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 보상 소송을 하고 있어요. 3,000명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분단은 거짓과 허구의 역사다. 거짓과 허구의 무덤 위에 분단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참담한 이야기죠. 나만 아니면 되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면 되니까. 최근에 계속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 걸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누군가 내일 또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민 평화길 이사장님 조심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존엄 믿는,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다라면은 허허로이 참 웃고 넘어갈 일이긴 합니까 이게? 부정해야죠. 웃기지 마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뭐 이걸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인간은 인간이죠. 국가보안법 저는 이렇게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악법이잖아요. 법의 존재를 얘기한다면 악법은 악이죠. 적폐돼야 되죠. 분단체제는 유지하죠, 이것을. 예.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무지다. 이제 분단체제의 전곡 본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이 분단을 한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가르쳤어요. 다 공유했습니다. 제가 이 개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진짜 쉽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평화가. 통일이 진짜 쉽더라는 겁니다. 평화는 너무 쉽다. 만나면 끝이다. 진심입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협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단 하나도 하기 싫어요. 개성공단 14년의 역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교훈 한 가지를 줬어요. 남북은 만나면 끝이다. 그 순간 끝입니다. 말이 통해요. 분단체제는 거짓과 허구의 무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허구였다. 거짓이었음이 백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하는 말 속에서, 기 속에서, 정과 사랑 속에서 그냥 참 웃기는 미친 짓이었구나.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이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대부분의 남측 주재원들은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남북은 평화를 만들겠구나. 꿈에 부풀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걸 결국 우리가 닫았죠. 우리가 닫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반대했고 놔두면 이런 개성공단이 남북의 합의처럼 5개, 10개 되어버렸으면 통일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신압으로 평화가 왔었을 거예요. 신압으로 통일되었을 거예요. 통일은 평화의 개념이니까. 명실상부한 완벽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제적 분영도 있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가 와 있어 이미. 개성이 그걸 14년간 증명했다라는 것. 사니까 따로 북을 배우지 않고도 되더라는 거. 가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마음껏 어울리고 놀더라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14년간. 이런 모델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개성공단을 뭐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체험해본 평화의 미, 이미 체험해본 평화의 미래, 이미 체험해본 통일의 미래. 우리는 해봤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만남이 끝이야. 6.15, 14, 4.27, 9.19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정부 당국이 안 만나도 됩니다. 민간이 만날 수 있는 여지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너무 쉬워요. 끝끝내 그런 평화 문제에 대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는 핵 문제 앞에 갖다 놓고 아무런 합의도 지키지 않았죠. 함께했던 시간, 이 시간들은 진짜 기적을 만들었어요. 다 되네? 안 될 게 없네? 이건 만나봐야 됩니다. 진짜 만나봐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봄가을 체육대회하고 매일같이 공차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거 공차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2시간 일찍 퇴근시켜서 제 부서에 남측의 회계사 세무사 쭉 앉아있고 북측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럼 가서 공 차죠. 공을 차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체력 단련이 아니잖아요. 술 먹으려고 공 차잖아요. 술을 먹어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헛소리도 하고 가족 안부를 묻고 그렇게 14년간 평화를 이미 그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미쳤다. 이거 큰일 났다. 저 개성에 들어간 남측 주재원들이 남측에 내려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다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무조건 닫아야 된다. 그래서 닫은 거예요. 떼돈을 벌었잖아요. 1을 투자하면 경제적 가치가 30을 가져왔습니다. GDP 기준으로. 한 기업이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왔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물론 북측 사람들은 너들은 끝까지 돈이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한테. 양은 돈도 중요하죠. 근데 해보니까 만나면 끝이더라는 것을 14년간 실증적인 체험적 모델로서 그래서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성 안 만나도 중국에서 만날 것이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거기서도? 만날 거예요.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가 타지도 않아요. 전쟁 위기만 잘 좀 겪어내죠. 이 이야기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1급 패권, 미국 1급 패권이 태조한다. 미국 1급 패권이 태조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 태조이기도 하고요. 절대적 태조이기도 한데 사실은 다른 나라가 다 똑똑해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다 머리가 굵어졌고 다 똑똑해졌잖아요. 이미 똑똑해졌는데 노예처럼 살아라고 살겠습니까? 비굴하게 살아라고 살겠습니까? 이미 똑똑해졌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됐는데 자꾸 국익을 하죠. 조그만한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이제 미국한테 이제 돈 내놔라. 미군 기지 쓰려면 돈 내놔라. 아니면 나가라. 이야기를 해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왜? 정부는 독점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머리가 굵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다극화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앞으로 기정사실화된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조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국 1급 패권을 지키겠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자멸하는 길이죠. 어떻게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고 1100조, 1800조를 씁니까?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1100조, 1800조를 쓰면서 그 모든 돈들은 미국의 군수산업가들이 군산복지에서 다 챙기는 돈들입니다. 극단적인 기형적인 미국 경제구조, 필리핀 VP 초고도화 상황. 미국 전체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수산업가들만 먹고 산다 이거죠. 앞으로. 이 상황 속에서 미국 1급 대초 범세익 다극화,
이 속에서 구질서로 계속 회귀하려는 군사주의. 그래서 뭐 워메리카 운명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미국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유튜브에 이제 공개했습니다. 공개됐습니다. 그냥 워메리카 운명 한번 쳐보시면은 아 이건 일극패권의 대조와 다극화는 기정사실 앞으로 가는 거구나 아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근본 변화. 예, 전쟁 위기 눈앞의 현실입니다. 진짜 눈앞의 현실입니다. 북이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남측을 전쟁력의 적대 국가로 설정한 여러 배경적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요인은 하나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눈앞에 전쟁이 아른거리고 그것이 누구의 장난이든 자칫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주민들한테 동포니 민족이니 한 형제자매니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구조적 전쟁 위기가 임박해 있구나. 우크라이나가 중동이 남중국해가 내지는 대만도 한반도도 내일 당장 터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전쟁적 상황 구조가 제대로 빌드업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매우 불안하다. 남북미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지금 옆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겠다. 예. 한반도 전쟁의 상승 쪽 미일 패권 이 지역 동아시아 패권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죠. 다극화인데 윤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북 전쟁을 현실로 인식한다.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전쟁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 그러죠. 단 한 나라라도 피할 수 있으면 이건 충돌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화약을 그리냐에 따라서 한반도 전쟁 빌드업, 전쟁이 기획되어진다. 대북 전단살포, 북공물품 맞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 북주도 맞대응, 군사합의 파기, 회기,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강화, 프레드 맷지, 8월 한미일 연합훈련 전술핵 동원, 평양 무인기 침투, 소동, 북한 러시아 파병설, 한국군 우크라이나 파병 사전 전개 여론 작업, 우크라이나 전장터는 극동령 한반도 직접 전장터, 마 15, 이분 그림. 현실이죠. 제가 개성에 있을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협상이 협상도 아니죠. 엄청 닦이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와요. 대북 전단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망측한 짓을 김정은 장군님의 사모님 설마 성군이 어머니께서 리설 사모님께서 홀딱 보고 올로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어떻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런 일 뽀샵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뿌리죠? 이것들이 인간일까요? 이게 진짜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유 대안으로 오라 이런 겁니까 이게? 이들이 뿌리는 거 보세요. 리설주 포르노 USB 담아가지고 북에 뿌립니다. 이건 뭐죠? 도발하라는 거죠. 북한테 도발하라는 거예요. 쏘라는 거예요. 쏘는 순간 전쟁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니들이 쐈어 이 새끼들아. 끝.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 보내면 성공합니다. 왜? 이것을 보내는 것 자체가 대남 적개심 고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분단 체제를 심화하기 위한 술수이기 때문에 보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해요. 근데 분단 체제는 이걸 허용합니다. 이것이 진짜 표현의 자유가 된다 하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삼산이 엄청나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N번방도 표현의 자유입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기획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돈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드 꼭 한번 쳐보십시오. 챗GPT라든가 한번 쳐보십시오. 네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미 의회가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의 명분으로 자국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군수 산업가들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5천만의 성전과 존엄은 뭐죠? 그 2019년 한 해만 50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대놓고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죠. 국정원이 통일부가 박상학부터 이들에게 돈을 지원했습니다. 북은 어떻게 볼까요, 이걸? 전쟁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참을까요? 무인기.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했죠.
너무 어설프지 않아요? 예? 이거 국군의 날 무인기 시연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신원식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자는 거죠? 빌드업. 전쟁에 대한 빌드업.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생각할까요? 우리의 상식을 여기 잣대에 갖다 두면 안 됩니다. 18일 국정원 발표. 젤렌스키가 17일 주장했죠. 특수부대 12,000명. 연해지동. 확인해서 패배입니다. 아직 러시아에서는 두마 10월 24일 날 비준했고 아직 상문도 남았고 푸틴도 서명 안 했어요. 푸틴이 노라 그랬잖아. 아니라 그랬잖아요. 푸틴이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이라든가 모든 언론은 푸틴 부정하지 않아 하고 오보를 계속 행사해도 됩니다. 푸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라고 그래도 다 믿어. 최고의 북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정황상 맞대요. 그 정황이 뭐냐고. 정황상 맞대요. 국민을 속인다라는 측면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라는 것들이. 이미 99.9% 북한 파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 어떡할 거예요? 돈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미친 체제, 분단 체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 같아요. 이 문제만 오면은 여기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문외하기 때문에. 똑같이 북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받을 일도 없고 북이 보낼 일도 없잖아요. 알면, 러시아를 알고 북을 알면, 그 전쟁의 성격을 알면, 전황 상황을 알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 북도 모르고 러시아도 모르고 전황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마라첸코 우크라이나 장군이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선이 다 무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 패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딱 3가지다. 첫 번째, 포탄과 탄약이 없다 지금. 두 번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없대요. 군 병력이 없대요. 현장에 리더십이 안 선대요. 포탄과 미사일이 없다. 포탄이 없다. 총알이 없다. 그리고 병력이 없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크라이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훈련된, 준비된 대한민국 군대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현 정부에 그렇다 칩시다. 지식인들은, 국회는, 진보 인내하는 이렇게 빌드업 된다. 이 영상 다 보셨죠? 이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영상. 지금도 24시간 계속 틀려요. 이 영상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줄 때 뭐라 그랬냐면요. 이 영상은 관련 사실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이 영상은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준 영상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언론들이 이거 계속 털고 있어요. 이걸 직접 준 우크라이나조차도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들 딱 보면 동남아 애들이잖아요. 라오스, 미얀마 애들이잖아요. 연해주에서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 예, 뭐 고조되는 핵전쟁 위기. 얼마나 전 이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냐면 제가 이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이면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짐승이라는 거. 어떤 이야기냐. 강자가 약자를 패권적으로 부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짐승이잖아요. 그 세계관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케네디. 여기 나오는 케네디는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존 F 케네디 총 맞았던 존 F 케네디의 조카죠.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도 총 맞아 죽었죠.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면서 타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썼던 더 힐에 썼던 공동 기고문입니다. 아마겟돈 핵 전쟁 위협 경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핵 파괴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 협상해라. 미국이 아마겟돈을 촉발시키기 전에 러시아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이 공통을 썼어요. 자칫하면 인류가 핵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케네디 RFK 주니어는 이런 입장에 섰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 존 F 케네디는
소련과의 대땅트를 주장하다가 총 맞았죠. 로버트 케네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딥스테이트, 에어컨, 그들 정도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즉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에 대한 외교적 출구 전략 참대에 집중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트럼프도 이 RFK 주니어도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조차도. 대만 학자들이 대만, 미국의 방아쇠에 대해서는 안 된다. 9월달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개 발표를 했어요. 미국 패권주의가 중국 대만에 미친 영향, 이 주제로 미국 패권주의가 세계와 대만 해외의 협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대만이 미국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대기적 사고방식의 협평을 중단해야 된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노해 선생을 아시죠?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분인데요. 최근에 보내온 시 한 편을 두 손으로 얼굴 가린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유산을 품고도 이토록 거대한 파괴를 저지르는가? 그렇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도 이토록 참혹한 죄악을 쌓아가는가? 그렇게 긴 세월 고난을 겪고도 이토록 기나긴 학살을 이어가는가? 저 역사에 빛나는 이스라엘아, 이 역사적 어둠의 이스라엘아, 오늘 인류의 존엄과 정의와 사랑이 폭격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구나. 너희 선조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우는 아이들이 두 눈으로 너를 심판한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이 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들은 왜 이러는가? 진짜 이들은 왜 이러는가? 목적의식적으로, 아주 목적의식적인 확신범들입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패권이, 힘이, 권력이, 바알의 신, 황금, 재물, 이미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그 황소, 전 세계를 장악한, 식내내 패권 강화적 불평등 한미 관계, 미국의 적이 되면서 위험하다. 미국의 친구들은 심히 위험하다. 헬레 키신저. 이 또한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중국, 대만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적이 되면서 위험하다. 미국의 친구가 되면서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곱씹어와야 될 이야기. 미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랬던 상황. 중러, 조러, 러베트남, 쿠바, 러시아, 인도, 러시아, 이집트, 브릭스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토, 아태, 오커스, 미일 한, 미일 필리핀, 미일 호주. 우리는 뭐죠? 여기에서 진짜 쪼리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실질적인 지위는 일본이 하겠죠. 미일 한, 미일 필리핀, 미일 호주. 일본이겠죠. 전통적으로 미일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쪼리죠. 이번 작전은 한국군을 미끼로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오래된 그림입니다. 지금 파병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미 지난 8월에 미일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하면서 전문 내용은 공개도 되지 않았어요. 비밀을 붙였죠. 미국 우선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군대 한반도를 넘어서 비욘드 넘어서 중동이든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합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8월 달에 착착착착착 우크라이나 파병을 이미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도로 잘 훈련된 대규모의 병력, 예비 병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모든 병력이 다 사라졌어요. 14,000, 15,000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신 교환 비율이 말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시신을 교환합니다. 5대1, 6대1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사상자가 240만에서 260만 그러거든요. 전체 4,400만 중에 2,400만은 나라를 떠버렸고 2,000만이 남아있는데 군 전투 현장에서 240만에서 260만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죽은 청년만 지금 약 54, 5만이죠. 공식 통계상 러시아는 사상자 포함해서 30만입니다. 6대1 정도 됩니다. 7대1. 시신, 여기에 우리가 파병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제정신일까요? 당면 전쟁의 극복, 평화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저는 맞아요. 일각의 시민사회 단체들 탄핵이 평화다, 퇴진이 평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입니다.
진짜 5천만 국민을 민주주의, 주권재민, 인내천, 국민이 하늘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러지 못합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통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천만 국민의 생존권, 기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당면에서는 이 전쟁을 막아내는 가장 큰 관건이 뭘 건가? 뭐 국회는 국회의장한테는 P20을 가십시오. 가서 브라질 만나고 러시아 의장도 만나고 만나십시오.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국회는 나서서 전쟁은 안 된다. 최소한 왜 우리가 그게 파병해야 되냐. 말도 안 된다. 전체 안 된다. 이 여론도 중요할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진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대, 전쟁체제를 진짜 끝내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이제는 미국 문제를 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늘 70년간 실패했던 것은 제가 분단체제의 기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단의 기원 자체가 국제적 패권이었잖아요. 분단을 만든 이들한테 분단 문제를 가서 협의를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미 동맹관계를 중심축으로 늘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 인식의 오류 한계 때문에 악순환에 빠졌고 평화에 실패했고 현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일 중러 사자의 문제를 풀자. 더 이상 한반도 전쟁 전략,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 국가의 이익인 미국과 분단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협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왜 그 이야기를 못 하느냐, 좀 하자. 그 이야기였고요. 한미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가져가기 위한 여러 프로세스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